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마천 사기 본기 내용 중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방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마천 사기에는 유계 내지는 한고조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고조, 유계, 유방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유방이라는 표현도 제가 쓰겠지만 유계라는 표현, 특히 한고조라는 표현도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유방, 고조 본기 일부로서 유방이 고향에서 군사를 일으키기 전까지의 유방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첫 시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중국 폐연, 풍읍 중앙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은 당연히 유씨고 그의 자는 계다, 이렇게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계, 이 계자는 사실상 셋째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유방의 형제들은 총 4형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방 위로 형이 2명이 있었고 또 유방 밑으로 배가 다른 이복 동생이 1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의 형제는 4형제였는데 그 중에 셋째가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한고조 유방이 되겠습니다. 유방의 아버지를 우리는 태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유방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께서 내지는 주변인들이 시청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꾸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태몽을 꾸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방의 태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유방의 어머니 유온이 어느 날 큰 연못가에서 쉬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느 한 신선이 나타나서 유방이 어머니와 정을 통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더니 하늘이 갑자기 꺼멓게 변하면서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때 옆에 함께 있었던 유방의 아버지 태공이 자기의 부인 유온의 배를 보니 그 배 위에 4발 달린 상상 속의 용이라고 불려지는 교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꿈을 꾸고 이 유온이 임신을 해서 태어난 아기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한고조 유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한나라를 이룩하게 된 유방은 그 태몽부터가 용꿈을 꾸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사마천은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화적인 거나 아니면 무속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한고조는 한나라를 세운 최초 황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태몽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이 말하는 유방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유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상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글로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때마침 사마천은 유방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고조 유방의 콧날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그 이마는 상당히 넓었고 얼굴은 용의 얼굴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방이 코 밑에 수염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레나루를 멋있게 갖고 있었다라고 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특징으로는 유방의 왼쪽 넓적다리 안쪽에 72개, 72개나 되는 검은 반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72개의 검은 반점이라 하면 예전에는 1년을 지금은 365일입니다만은 예전에 1년은 360일로 치고 그것을 우리가 5로 나누어서 360 나누기 5를 하면 72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당시 중국인들에게는 행운의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을 타고난 유방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사마천이 이번에는 유방의 어떤 성품, 성격, 그리고 유방의 초기 젊은 시절에 갖게 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유방은 기원전 247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방이 진나라 말기에 봉기에 가담하고 일어날 때는 기원전 209년이기 때문에 약 38살 정도, 30대 후반, 그때 본격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유방의 성품을 좀 보면은 사마천이 기록하기로는 유방은 약간 인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아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고, 다른 타인에게 무언가 이렇게 베풀기를 무척 좋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방의 마음은 항상 활달하고 호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유방 스스로 어떤 큰 포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방 스스로는 일반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방 스스로가 자기가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종사하는 어떤 직업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건데, 우리가 생업을 하면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국가, 농촌 뭐 이래서 농사를 졌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었는데, 유방은 그런 거 해가지고는 자기가 큰 사람이 못 되니까 나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방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시험을 거쳐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관리가 됐냐면 사수라는 지역의 정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빗대서 말한다면 마을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뭐 시골로 치면 이장 내지는 뭐 파출소장 정도라는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걸 조사하고 찾아내고 하는 뭐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는 유방의 좋은 점을 이제 쭉 얘기했지만, 유방에게도 약간의 단점, 어쩌면 또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방이 성격상 관아에 있는 직업 관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깔보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방은 술을 무척 좋아해서 술을 자주 마셨고, 또 여자, 색을 상당히 밝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자기와 이제 그 잘 어울리는 사람 중에서 왕혼, 그리고 무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집에 가서 외상술을 마시고 취해서 그 자리에서 자고 쓰러지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술집에서 잠에 들 때마다 유방의 몸 주위에 어떤 용의 기운이 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같이 술 마시던 이 두 사람도 깜짝깜짝 놀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방이 그 두 사람의 집을 번갈아 다니면서 술을 마실 때, 유방이 술을 마시는 곳에 가면 언제나 사람들이 들끓었다. 그래서 그 술집에 그 매상이 몇 배나 많이 튀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방이 어느 집에 가서 술을 먹게 되면 그 집 술집에 사람들이 들끓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방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모으는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방하고 같이 술을 잘 마시던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유방의 그러한 기이한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연말이 되면 항상 유방이 먹고 외상으로 까라는 그 술장부 있죠. 외상장부. 이것을 차라리 찢어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상값을 받은 게 아니라 유방이 외상을 까라는 거를 연말이 돼서 계산할 시점 되면 오히려 찢어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왜 그랬느냐? 어차피 유방이 술을 외상으로 마셔주면 사람들이 들끓으니까 기타 매상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유방한테 굳이 돈 받지 않아도 손님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상장부를
무시하고 이제 외상값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어떤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을 지금 가게 되면 제가 생각해도 한산하던 어떤 식당에 갑자기 손님이 막 들어차게 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유방 역시도 술손님을 끄는 어떤 마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유방에 대한 술값, 외상값을 탕감해 줄만 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방의 어떤 그 포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방이 아주 젊어서 진나라에 사역을 하러 발탁이 돼가지고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까지 와서 유역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진나라 황제인 진시황의 행차를 우연치 않게 유방이 허락을 받고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는데요. 이때 유방은 그 진시황의 어마어마한 행차 행렬을 보고서 아주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 대장부라면 마땅히 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항우 본기에서도 항우도 역시 진시황의 순행하는 행차를 보고 한 말과 이번에 대비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항우는 진시황의 순행 행차를 보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바로 저 자리를 내가 꼭 차지하고 말 테다 라고 항우는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보면 유방과 항우의 진시 황제를 대하는 그 마음 자세가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방은 진시 황제를 인정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는 진시 황제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우는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내가 빼뜨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사마천이 이 사기에서 유방과 항우를 이렇게 대비해서 표현한 이유가 아마도 최종 승자는 유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태우라고 있죠. 유방의 아내입니다. 본처입니다. 훗날 이 여태우가 상당히 정치는 잘한 것 같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아주 욕보이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유방이 이 여태우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 고조본기 서두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우가 되는 사람의 아버지 여공입니다. 이 여공은 산동성의 선보라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원수 관계가 되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서 폐연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연이라는 지역의 혈령과 이 여태우의 아버지 여공은 상당히 친했기 때문에 여공이 자기 가족들을 산동성에 있던 가족들을 전부 다 폐연으로 이주해 올 수 있도록 해서 폐연에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폐연의 유지와 관리들은 폐연 혈령이 여공을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이 여공이 준비한 연회에 와서 축하를 드리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 이 축하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축제에 오게 되면 할애금을 좀 바쳤는 바입니다. 그때 이 폐연의 그 줄이라고 하지만 그 하급 관리입니다. 나중에 유방을 돕게 되는 소아 있죠. 이 소아가 폐연의 하급 관리로서 여공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비를 챙겨보고 수납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잔치집에서 축하금을 받는 대표자로서 이제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소아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소아가 여공을 찾아온 여러 사람들에게 가져온 할애금의 그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천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천냥 이하인 사람과
천냥 이상을 이제 하령으로 바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좌석을 나눠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낸 사람은 당상에 앉게 하고 적게 낸 사람은 당하의 자리에 앉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종장이었던 유방은 관아의 여러 아전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습게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공의 잔치장에 와가지고 거짓말로 방명록 그 기불안에다가 적기를 유계, 하례금, 만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직접 낸 게 아니라 일단 기록만 한 거죠. 만전을 나는 하례금으로 내겠다. 천냥 이전만 해도 많은 건데 만전까지 냈다니 10배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유방은 몸에 한 푼도 지니지 않고서 그 연회 행사에 참석을 했었던 겁니다. 자, 기부자 명단을 쭉 살펴보게 된 여공이 유방이 1만 전의 하례금을 낸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유방이 가까이 오자마자 황급하게 달려가 가지고 문 앞에까지 나가서 유방을 맞이합니다. 이때 이 여공은 원래 평소에 다른 사람의 관상을 잘 보았다고 합니다. 마침 이 여공이 유방의 관상을 딱 보니까 그 골격이라든지 이 골 얼굴의 상을 보니까 유방이야말로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관상으로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여공은 유방을 더욱 극진히 대접을 해가지고 그를 무조건 상석에 이렇게 앉게끔 했습니다. 자, 이때 유방을 평상시에도 잘 지켜봐 왔던 소아가 이것을 보고서 조용히 여공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유계는 원래 큰 소리나 칠 줄 알지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라고 조심하십시오. 라는 뜻의 귀뜸을 해줍니다. 자, 이때 유방은 거기 찾아온 여러 손님들 중에서 탁 거드름을 피면서 연회장으로 딱 들어가더니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상석에 떡하니 앉아서 술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술자리가 다 끝나갈 즈음에 여공이 유방에게 눈짓을 해서 연회가 끝나더라도 당신 유계는 좀 남아주세요 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유방이 다른 사람들은 연회가 다 끝나고 돌아갔는데 여공이 남아달라고 하니까 남았죠. 그래서 여공이 유방한테 다가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의 관상을 보기를 좋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의 관상을 봐왔지만 당신같이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관상은, 존귀한 관상은 내 생전 처음이다. 그러니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큰딸, 여치라는 딸을 당신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으니까 당신이 데려가서 그냥 당신의 집안 청소나 허드렛일 하는 것도 좋으니까 내 딸을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위로 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잠시 이 연회가 다 끝나고서 여공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공의 부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방의 장모죠. 여공의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 딸이 엄청 잘난 딸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꼭 귀인한테 시집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폐연의 현령이 우리 딸에게 청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허락도 안 해놓고서 오늘 도대체 어쩌자고 저 유괴 같은 저 허풍쟁이한테 우리 딸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성질을 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치의 아버지 여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인, 당신은 이 일에 관여할 바는 아니니 입 다무시오 라고 딱 잘라 거부를 합니다. 결국 여공은 자기의 딸 여치를 유기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공은 사람의 관상을 제대로 보았고 또 성공을 했다. 그 관상에 잘 보는 그런 관상쟁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집간 딸이 여치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훗날의 여태우로서 알려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여우 밑으로 자식이 둘이 이제 유방으로부터 낳게 되는데요. 아들은 유영, 그래서 나중에 유방이 죽고 나서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효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딸이 노원공주인데, 이 노원공주는 나중에 장이 알죠? 장이의 아들인 장호와 결혼을 해서 시집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아들이었던 유영 효혜제는 훗날에 제위에 올랐을 때 아들 대신 여태우가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방이 자기의 본처인 여태우, 여치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방이 진나라 말기에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 예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사, 흰 뱀을 죽이고 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이제 세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방이 자기의 뜻을 펼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상가의 예견을 또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이 정장으로 있을 때 일을 좀 게을리 했는지 그건 뜻하면 휴가를 내고 자기 집에 와서 농땡이 부리면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유방의 부인 여치가 자기 두 아이들을 데리고, 딸과 아들을 데리고 밭에 김을 매러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이 길을 가다가 여태우, 여치에게 물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그 노인에게 마실 물과 음식을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요기를 시켰습니다. 자, 얻어먹게 된 노인이 여치의 얼굴을 잠시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은 참으로 천하의 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치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였죠. 그래서 자기 말고 자기 아이들까지 불러가지고 그 노인에게 관상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첫 번째 아들 유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인께서는 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인의 아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딸이었던 노원공주가 되는 딸 역시도 노인은 앞으로 귀한 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또 떠나갑니다. 근데 이때 부인이었던 여치가 집으로 달려와서 자고 있던 유방을 깨워가지고 자기가 지나가는 손님, 노인으로부터 관상을 보게 되었는데 귀하게 될 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자기 부인인 여치에게서 들은 유방이 그 노인 지금 어디냐고 물으니까 여치가 지금 떠나갔는데 아마 아직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방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노인을 쫓아가서 그 노인을 불러 세워놓고서 자기의 관상은 어떠냐고 또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막 당신의 관상을 보니 그 귀한 부인과 자녀들의 삶과 당신 참 비슷하군요. 당신의 관상은 간단히 말해서 귀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고의 극찬의 관상 결과를 말해줍니다. 유방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놓고 노인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된다면 당신의 그러한 이 은혜를 꼭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훗날 유방이 한나라의 고조 황제가 된 다음에 그 노인의 일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갚겠다라고 약속했던 거는 지켜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관상이 이 당시 미신이겠지만서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한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관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역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재미로라도 관상을
봐준다 그러면 한번 봐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유방의 자질, 자기 스스로를 높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이 정장이 되자 자기 밑에 또 부하 중에 이제 구도라는 그 직책이 있었는데, 이 구도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경찰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를 이웃의 설당으로, 이제 맹산군이 나중에 뭐 얘기 나오는데, 맹산군의 설당이 얘기하는데 그 지역입니다. 이 설당으로 자기 부하를 보내서 죽피관을 만들어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죽피관이란 건 뭐냐면 대나무관인데요. 대나무의 죽순을 이용해 가지고 머리에 쓸 수 있는 그런 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하를 시켜 가지고 굳이 설당과 가서, 설당이 뭐 대나무로 유명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관을 만들어 오게 해서 자기가 정장으로서 출타를 할 때는 그거를 머리에 쓰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죽피관, 말하자면 뭔가 왕관 같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훗날 크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겉으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나중에 자기가 한 나라의 황제가 되었을 때도 그 죽피관을 계속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죽피관을 비슷한 말로 유시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유방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몸소 행동으로 또는 실천으로 보였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자신감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 뭐 이런 것들을 높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이 정장으로 있을 때 폐연 지역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죄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죄수들을 여산의 진시황릉을 짓고 있는 노역장으로 압송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죄수를 데리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 죄수들이 많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뭐 그걸 다 이제 관리를 다 못한 거죠. 근데 이때 인솔하던 이 유방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저 진나라의 장안의 여산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그때쯤이면 이 인솔해 가는 사람들, 죄인들 중에서 하나도 남아나지 않겠고 모두 도망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행렬이 그 풍읍에서 유방의 그 고향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가 큰 연못이 있는데 이제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술을 좀 마시고 있었는데 밤이 되자 죄수들을 유방이 스스로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풀어줄 테니까 당신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리고 나 역시도 여기서 이제 도망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풀려나게 된 죄수들 중에 몇 명은 유방의 뒤를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한밤중에 호숫가에 오솔길을 걷다가 앞에 한 사람을 먼저 보내서 이제 길을 찾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앞에 먼저 나왔던 첩고병이죠. 이 첩고병이 돌아와서 유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앞에 어떤 큰 뱀이 길가에 딱 들어놓아가지고 길을 딱 막고 있길래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뱀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유방에 가던 길까지 막을 정도면 어마어마했겠죠. 자, 이 말을 듣게 된 술에 취한 유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장사인데 이 장사가 길을 가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하고서 자기가 칼을 딱 뽑아가지고 유방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뱀을 내리쳐가지고 두 동강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뱀은 없어지게 되었고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일행이 몇 리를 더 가다가 취기가 뒤늦게 들어온 유방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유방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뱀을 죽인 그 장소에 다다르자 어떤 노인네 한 명이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서 울고 계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노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이고 이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방에 따르던 사람들이 노친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살해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노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은 바로 백제의 아들이다. 이 백제의 아들이라는 것은 백색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뱀으로 백사로 변해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적제의 아들에게 화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적제는 붉은 적자를 써가지고 우리 이제 오행, 음양 오행설에 따르면 백색과 적색 이런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제라고 하면 유방을 말하고 백제라고 하면 진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앞으로 없어지고 한나라, 유방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방의 쫄자들은 노파가 장난치는 줄 알려고 노파를 혼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노파가 눈앞에서 싹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유방이 누워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곳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유방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이야기, 그 다음에 노파를 만났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유방이 속으로 매우 즐거워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방이 자기가 뱀을 죽인 게 내가 앞으로 그 백사를 죽이고 또 다른 큰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서 기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이후로 유방을 따랐던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이제 유방을 더욱더 존경도 하게 되고 두려워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유방이 여러 곳을 돌아다닐 때 그때마다 자기의 아내인 여치가 신기하게도 유방을 잘 찾아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진나라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죠. 진시황이 순행하면서 동남쪽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동쪽으로 순시를 하면서 진시황이 그 기운을 누르려고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 동남쪽에 유방의 기운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마천은 유방이 애시당초 뭔가 큰 기운을 갖고 있고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그 당시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행할 때 그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온다는 말을 듣고 당시에 유방은 그 화를 스스로 느끼고 도망쳐서 망과 탕이라는 두 산 사이의 연못가에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야, 이 대단하죠? 진시황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기운으로 느껴서 망탕산, 탕과 망이라는 그 두 산 사이에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유방의 부인이었던 여치가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자기 남편 유방을 찾아 나서는 때마다 공교롭게도 유방을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자기도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자기 부인에게 그거를 물어봅니다. 당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이렇게 잘 찾아오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때 여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운기가 있다. 그래서 구름만 쫓아오면 당신이 어디 있는지 거기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름도 쫓아다니는 유방인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자기 와이프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유방 스스로 마음이 매우 기뻤다 이런 기록입니다. 자, 유방은
가면 갈수록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계속 타인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키워오는 그런 과정들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뱀 이야기에서도 그랬고 자기 부인 여치가 자기를 구름 쫓아가서 찾게 되는 거, 구름이 나를 쫓아다닌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죠. 자, 이 말을 전해 들었던 폐연의 많은 지역 사람들이 그때부터 유방을 서로 따르려고 경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유방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또한 그런 사람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서 모이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방은 애시당초 한 기운을 갖고 한 나라의 황제가 될 만한 그러한 큰 기본 백그라운드 내지는 기운 이런 것들을 갖고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을 사마천 사기 역사서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왕이 되고 난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는 각색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역사서의 어떤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 당시의 역사의 기운은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마천 사기 본기 한고조 본기를 첫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유방이 폐연에서 본기에 가담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나라와 대항을 해서 한나라 고조가 되어가는 그 기반 시작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고객이었습니다. 제 옆에 영상 참조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